한 겨울밤,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만남. 2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재벌집 아들,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던 7살 거지 소녀. 이 두 아이가 마주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기요, 저 아이를 말하게 할 수 있어요. 배고픈 소녀의 절박한 외침. 제가 저 아이를 말하게 할 수 있다고요. 대신 음식 좀 주세요. 남은 거라도 괜찮아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전문의를 찾아다녔는데 거지 꼬마가 내 아들을 말하게 한다고? 하지만 다음 순간 말을 못하던 아이의 입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누나.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의 한마디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12월의 서울은 냉혹했습니다. 영하의 기온이 도시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거리의 불빛들은 화려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떨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 7살 소녀 지우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작은 손은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여느 아이들보다 또렷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관찰하고 모든 순간을 계산해야 했던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오늘도 안 되는 건가? 목소리는 체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그녀를 쫓아내려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배고픔은 이제 익숙했지만 추위는 달랐습니다. 추위는 매일 밤 그녀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정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중앙에 선 남자는 강민준, 한국 최대 제약회사 바이오젠의 CEO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38, 차가운 카리스마와 완벽한 정장 차림이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서준, 민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준아, 인사해야지. 하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과 답답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전문의를 3명이나 바꿨는데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건지. 민준은 아무 대꾸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빛, 움츠러든 어깨, 아버지와의 거리감.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요. 저 아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지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저 아이를 말하게 할 수 있어요.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지우를 향했습니다.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듯이요. 제가 저 아이를 말하게 할 수 있다고요. 대신 음식 좀 주세요. 남은 거라도 괜찮아요. 민준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조롱과 불신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전문의를 찾아다녔는데 거지 꼬마가 내 아들을 말하게 한다고?
당장 이 아이를 데려가. 경호원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이의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준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준이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순수하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은 듯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 지금. 하지만 서준이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손을 놓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누나 추워. 여기 같이 가. 어린 목소리는 순수했고 간절했습니다. 서준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아이 모두 멈칫했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낯선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얀 병원, 울음소리, 그리고 또 다른 자신의 모습. 지우가 비틀거리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지우의 가느다란 팔을 잡는 순간 그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내면에서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 민주는 결단을 내리듯 명령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그리고 민주는 여전히 지우의 손을 놓지 않는 서준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섞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이 아이와 함께. 그날 밤 지우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는 현대식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최첨단 시설, 그리고 아무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게스트룸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심한 영양실조와 경미한 동상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가 더 신기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서준이의 변화였습니다. 지우가 집에 온 이후 서준이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우와 함께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서준이는 신나고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이야. 그리고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누나는 어디서 왔어? 엄마처럼 하늘에서 왔어? 또 다른 순간에는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누나랑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민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CCTV로, 복도 끝에서, 그리고 가끔은 방문 틈으로.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아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속 질문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재에서 지우를 불렀습니다. 차갑고 권위적인 명령조였습니다. 앉아라. 지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민주는 그녀에게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지우가 작고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우요. 한지우. 부모는? 지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건 보육원이에요. 거기서도 도망쳐 나왔고 민주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시켜 조사했다. 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5년 전 서울의 한 보육원에 익명으로 맡겨졌다는 것. 2년 전에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것. 그게 전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민준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게감 있게 물었습니다. 보이느냐? 너희 둘은 놀랄 만큼 닮았다. 지우도 사진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 단지 지우가 여자아이고 머리가 길다는 것, 영양 상태가 달라 체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빼면 두 아이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우에게 다가와 그녀의 왼쪽 쇄골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작은 점이 있지?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의 혼란이었습니다. 서준이도 같은 곳에 똑같은 점이 있다. 위치도 크기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쌍둥이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민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일 DNA 검사를 받아라.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봉인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과 개임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으면 열어보시죠.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낮게 일었습니다. DNA 일치율 99.9%. 강서준과 한지우는 일란성 쌍둥이로 확인됩니다. 서류가 민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비서실장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격양되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데? 그 중 하나가 7년 동안 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데? 민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처음 보는 무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당장 모든 병원 기록을 뒤져. 7년 전 내 아내 지혜가 출산했던 그날의 모든 기록을 찾아내. 민주는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서지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뇌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천재 과학자. 그녀는 민준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출산 후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은 그날 이후 감정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잃는 것이고 잃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사진을 바라보며 슬프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우리 아이가 왜 둘이었는지도 몰랐어. 왜 한 아이는 내게서 사라져야 했던 거야? 민주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의 권력과 자금력이 동원되자 7년 전의 기록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십시오.
비서실장이 낡은 의료 기록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 출산하셨던 서울 메디컬 센터의 당직 간호사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출산 당일 밤 당직이었던 간호사 2명이 출산 직후 모두 퇴사했습니다. 한 명은 해외로 이주했고 한 명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간호사는 누구냐? 이름은 최은영.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민준이 즉각 결정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내. 내가 직접 만나겠다. 며칠 후 민준은 전용기를 타고 토론토로 향했습니다. 지우와 서준이도 함께였습니다. 두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제 지우는 서준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토 외곽의 작은 주택가. 민준은 최은영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은영 씨죠? 저는 강민준입니다. 7년 전 제 아내 서지혜를 기억하십니까? 문이 조금 열렸고 40대 중반의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제 딸이 7년 동안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더니 작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죄책감에 저는 7년 동안 악몽을 꿨으니까요. 거실에 앉은 최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7년 전 그날 서지혜 박사님께서 쌍둥이를 출산하셨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죠.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책감에 목이 메었습니다. 출산 직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사님의 연구소 동료라고 했어요. 그는 의료진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 후 여자아이가 미숙아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준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은영은 얼굴을 가리며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자신도 공범이었다는 죄책감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줬어요. 입을 다물라고. 만약 말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할 거라고. 민준이 격하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최은영이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한승우. 서지혜 박사님과 함께 트윈 커넥션 프로젝트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민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트윈 커넥션 프로젝트? 민준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에게 연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쌍둥이의 뇌파 연결, 텔레파시 같은 것에 관한 연구였다고 들었어요. 서 박사님은 그 연구를 중단하려 했고 한승우는 계속하려 했다고. 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쌍둥이 연구. 그래서 서준이와 지우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였나? 그들 사이의 연결이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것?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승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은영이 무력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최은영이 서랍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남아 있어요. 당시 그가 준 명함입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승우 수석연구원 뉴로사이언스 연구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어느 구석진 곳. 민주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증언은 제 아이들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주는 즉시 조사팀을 가동했습니다. 뉴로사이언스 연구소는 5년 전 폐쇄되었고 한승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남긴 모든 기록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창고에서 지혜의 개인 연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꺼낸 노트는 지혜의 섬세한 필체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밤새 그것을 읽었습니다. 2017년 3월 15일자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우 오빠가 제안한 트윈 커넥션 프로젝트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쌍둥이 간의 뇌파 동조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인위적으로 그 연결을 강화하려 한다. 약물, 전기 자극, 심지어 수술까지. 2017년 8월 22일 기록은 더 심각했습니다. 임신 3개월. 초음파 검사 결과 쌍둥이다. 승우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분명 내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2017년 11월 30일 기록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승우 오빠가 알아버렸다. 그는 내 아이들을 완벽한 실험 대상이라고 불렀다. 나는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월 5일 기록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다. 무서움이 크다. 승우 오빠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민준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너무 바쁘고 나는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1월 20일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내일이 출산일이다. 승우 오빠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다. 지혜야, 내 아이들은 과학의 미래다. 이기적으로 굴지 말아라고 했다. 나는 두렵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민준, 미안해. 그리고 내 아이들, 부디 안전하게. 노트가 민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군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한승우,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한편 집에 있던 지우와 서준이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준이가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의 방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괴로운 신음을 내며 말했습니다. 지우도 똑같이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고 그 순간 서준이의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으악! 지우는 뛰어나가 서준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이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무서운 꿈 꿨어. 하얀 방에 이상한 기계들이 있고 누군가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지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꿈을 꿨어.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편적이고 흐릿했지만 분명한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두 명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 따뜻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기들,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어둠, 울음소리, 누군가 자신들을 떼어놓는 감각.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억인가? 서준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쌍둥이지? 원래는 함께였던 거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두 아이는 그날 밤 함께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민준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옛 동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은 한승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지만 한 명의 은퇴한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우 교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승우. 그는 천재였지만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박영우 교수는 회상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쌍둥이가 단순히 유전적으로 같은 게 아니라 뇌파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강화하면 인간의 의식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수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들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보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쪽이 다치면 다른 쪽도 통증을 느낀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의 위기를 감지한다든지. 민주는 지우와 서준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 같은 꿈을 꾸는 것, 서로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승우는 지금도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박영호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그는 그 연구에 인생을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식적인 연구소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요. 그렇다면 아마 불법적으로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교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5년 전쯤 제자 하나가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익명의 연구소에서 고에게 보수를 주겠다고. 쌍둥이 관련 연구라고만 했대요. 그 제자는 거절했지만 만약 그게 한승우의 연구소라면 민준이 즉시 요청했습니다. 그 제자의 연락처를 주시겠습니까? 민준은 그 제자, 지금은 30대 중반의 신경과학자가 된 김현우를 만났습니다. 김현우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죠. 김현우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혼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려고 했어요. 민준이 충격받아 물었습니다. 아이들? 김현우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로 고아원이나 보육원의 쌍둥이들이요. 법적 보호자가 없거나 가난해서 돈을 받고 동의할 만한 부모들을 찾는 것 같았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안서에 주소가 있었습니까? 김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든 연락은 암호화된 이메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당시 호기심에 IP 주소를 추적해봤어요. 완벽하게 추적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그가 지도 앱을 보여줬습니다. 빨간 점이 경기도 외곽의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지도상으로는 폐공장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그 위치를 저장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아이들을 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지우와 서준이를 불렀습니다. 서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요즘 서준이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옆에 있으면 더 용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둘에게 미안하다. 아이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 서준아, 내가 2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우야, 민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너는 태어나서 7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그게 모두 내 책임이다. 내가 너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 지우는 처음으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이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준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동과 안도가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이가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서준이의 말에 민준은 더 세게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민준이 회사에 있을 때 집에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정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라. 지우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다락방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무서워. 지우가 서준이를 진정시키며 속삭였습니다. 쉬, 조용히 해. 지우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상용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911이 아닌 민준이 준 비상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우가 속삭이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지우예요. 나쁜 사람들이 왔어요. 서준이랑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전화 너머로 민준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라. 내가 지금 간다. 경찰도 부르겠다. 하지만 그때 다락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자가 두 아이를 보며 섬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았다. 남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쌍둥이, 역시 살아있었군.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지우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한승우 박사님, 너희 진짜 아버지시지. 지우가 충격받아 외쳤습니다. 뭐라고? 남자가 두 아이에게 다가왔을 때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젠장, 경찰이다. 다른 남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 남자가 지우를 붙잡으려는 순간 서준이가 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필사적으로요. 남자가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그 틈에 지우는 서준이를 데리고 반대편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이 차도록 달렸고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 외쳤습니다. 거기서 총소리와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팔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전용 헬기를 타고 15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두 아이가 안도하며 외쳤습니다. 아빠. 두 아이가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경찰은 침입자 2명을 체포했지만 리더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날 밤 민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찾아가겠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찰에 맡기시죠.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한승우는 다시 아이들을 노릴 것이다. 민준은 김현우가 알려준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가 직접 간다. 특수경호팀을 대동하고 다음 날 새벽 4시 민준은 10명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폐공장 지대. 겉보기에는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CCTV와 보안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입니다. 경호팀장이 가리킨 곳에는 지하로 통하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명령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간다. 그들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지하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복도 양옆으로 실험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쌍둥이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에는 전극이 붙어 있었고 기계들이 뇌파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충격받아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민준 씨. 민준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승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7년 만입니다. 지혜의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네요. 민준이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아이들을 풀어줘. 한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광신적으로 말했습니다. 풀어주다니요? 저는 이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의 연결을 강화해서 그들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민준이 분노로 외쳤습니다. 미쳤군. 이건 실험이 아니라 학대야. 한승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학대라고요? 당신은 모릅니다. 쌍둥이가 가진 가능성을. 그들은 단순히 두 명의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확장된 의식체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민준이 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당신을 막으려 했어. 당신의 연구가 비윤리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에 한승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분노로 말했습니다. 지혜, 그녀는 천재였지만 소심했어요.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납치한 거냐? 한승우가 정당화하듯 말했습니다. 납치가 아닙니다. 구원이죠. 한승우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벽면의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7년 전 병원의 분만실. 지혜가 쌍둥이를 낳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승우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출산 후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틈에 저는 한 아이를 데려왔죠. 민준이 격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지혜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녀는 합병증으로 죽은 게 아니었어. 당신이 의도적으로. 한승우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막으려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개자식. 경호원들이 민준을 붙잡았지만 그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죽였어. 내 딸을 빼앗아갔어. 한승우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가 무감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지혜의 희생 덕분에 저는 완벽한 실험 대상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쌍둥이 딸들, 아니, 아들과 딸이요. 그들의 연결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했어요. 첫날부터 서로를 알아봤죠. 민준이 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우를 보육원에? 한승우가 설명했습니다. 정확히는 보육원 원장에게 돈을 주고 맡겼죠. 정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아이가 2년 전에 도망쳤을 때는 당황했습니다. 운 좋게도 아이가 스스로 서준이를 찾아갔더군요. 한승우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쌍둥이의 본능입니다. 서로를 찾아가는, 그게 제 이론의 증거예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야. 한승우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괴물이라고요? 아니죠.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승우가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가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돌려받고 싶다면 그들을 다시 제게 맡기세요. 연구가 완성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미친. 하지만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박사님, 경찰입니다.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한승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혼자 왔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이미 경찰에 제보했어. 우리가 들어오는 동안 그들도 함께 움직인 거야. 실제로 민주는 출발 전에 경찰에 연락했고 GPS 추적기를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이야, 한승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특공대가 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승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뒤쪽 비상구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 외쳤습니다. 잡아라. 경호원들이 쫓아갔지만 한승우는 비밀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쫓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가 명령했습니다. 아이들을 구해.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실험실로 달려가 아이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12명의 쌍둥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보육원이나 가난한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혜, 당신이 막으려 했던 게 이거였군요. 이 끔찍한 일을. 한승우는 비밀 통로를 통해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산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찰 헬기와 특공대였습니다. 경찰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한승우 체포한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년 동안의 도망,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실험. 그의 범죄는 끝이 났습니다. 경찰차에 실리면서 한승우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발견한 것의 위대함을.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않아도 돼.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 당신은 과학자가 아니라 범죄자야. 그리고 내 아내의 살인자지. 한승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민주는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구조된 아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육체적으로 큰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깊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우와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아이들은 괜찮아요? 민준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다 괜찮을 거야. 이제는 안전해.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원래 저렇게 될 뻔했던 거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희 엄마가 막았어. 목숨을 걸고. 두 아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습니다. 엄마. 두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은 엄마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엄마가 자신들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주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처럼 똑똑하고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희를 정말 사랑했지. 그날 밤 민주는 지혜의 사진과 연구 노트를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키려 했는지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쌍둥이의 연결을 연구했지만 그것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해하고 보호하려 했지. 너희 둘의 특별한 연결을 지켜주고 싶어 했던 거야. 서준이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연결. 맞아요. 저희는 서로를 느낄 수 있어요. 누나가 슬프면 저도 슬프고,
제가 아프면 누나도 아파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서준이가 제 가족이라는 걸. 민주는 두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승우는 이 연결을 실험하려 했지만 지혜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한승우는 살인, 납치, 아동학대, 불법 인체 실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연구소에서 구조된 12명의 쌍둥이들은 모두 치료를 받았고 대부분은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족이 없는 아이들은 민준이 설립한 재단에서 보살폈습니다. 민준은 서지의 기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쌍둥이 아이들과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윤리적인 뇌과학 연구를 후원했습니다. 강민준의 가족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 지우와 서준이는 학교에 가기 전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지? 떨려?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너도 같이 발표하잖아. 두 아이는 학교에서 쌍둥이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아이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준이가 꿈을 이야기하듯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나중에 크면 뭐가 될까? 지우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엄마처럼. 근데 나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나도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누나랑 같이 병원 만들 거야. 쌍둥이 병원. 두 아이가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민준이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직접 계란 후라이를 해?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도 배우는 중이야. 너희 엄마가 잘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더라. 민주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사진 좀 더 보여줄래요?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주는 태블릿을 꺼내 지혜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웃고 있는 모습, 임신했을 때의 행복한 얼굴,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민준이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기들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는 벌써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너희는 쌍둥이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연결을 가진 두 생명. 엄마는 과학자로서 그 연결을 연구했지만 엄마로서는 그냥 신비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해. 혹시 엄마가 너희 곁에 없더라도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줘. 그리고 서로를 지켜줘.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곁에 또 다른 자신이 있다는 걸 잊지 마. 엄마는 너희가 윤리적이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 과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과학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사랑해, 나의 아기들. 엄마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야. 엄마가. 편지를 읽은 두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 자랄게요. 민주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오후 학교에서의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우와 서준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용감하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는지, 쌍둥이로서 서로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지우가 교실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당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7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알았어요. 서로가 가족이라는 걸. 서준이가 덧붙였습니다. 희망찬 목소리였습니다.
쌍둥이는 특별해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특별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면요. 아이들의 발표를 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대단해.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서준이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준 엄마의 사랑이 있으니까.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민준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아빠도 보고 싶었는데 회의가 있어서. 지우가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녹화했어요. 지우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는 영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따뜻하게 자라다니. 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서준이가 아빠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자랑스러워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빠가 제일 좋아요. 민주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도 함께 안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너희 둘 다.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요, 아빠. 그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지혜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와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봤어? 정말 잘 자라고 있어. 당신이 바라던 대로 서로를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려 해.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지우의 존재도 몰랐어. 나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고 아빠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을 지킬 거야. 당신이 못다한 사랑을 내가 대신 줄게. 민주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어, 지혜야.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랄 거야.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와 서준이는 19살이 되었고 둘 다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 발표가 났던 날, 두 사람은 함께 엄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지우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감사와 다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우리 의대 합격했어요. 엄마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엄마와는 다르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서준이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진지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의 연구를 이어갈 거예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트윈 커넥션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지 연구할 거예요. 두 사람은 엄마의 묘지 앞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 5년 후 지우와 서준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지의 메모리얼 병원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은 특별했습니다. 쌍둥이 연구와 아동 심리 치료를 전문으로 하되 절대 비윤리적인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조되었던 쌍둥이 아이들도 모두 성장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의사가 되었고 몇몇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힘있고 감동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이유를 아시죠?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되거나 버려지거나 학대받았죠. 서준이가 이어받았습니다. 희망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가 없도록. 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명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특히 쌍둥이들의 특별한 연결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곳이죠.
서준이가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서지혜 박사님은 쌍둥이의 연결을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뒤에 서 있던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그는 회사에서 은퇴하고 재단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아이들 보이니? 정말 잘 자랐어. 개원식이 끝나고 저녁에 가족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지우가 아빠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좋았죠? 민준이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는 너무 행복해.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엄마 덕분이지. 그리고 너희 둘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민주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야. 내가 레스토랑 앞에서 아들을 말하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를 기억하니?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배고프고 추웠어요. 민준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 너 하나만이 아니라 서준이도, 나도, 그리고 그날 구조된 12명의 아이들도.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가 깨달음을 나누듯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너희가 증명했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아빠. 엄마도요.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 했고, 아빠가 우리를 찾아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바람. 지우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있죠?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그 순간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 민주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집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둘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너희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감정 없는 기계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거야. 너희가 나를 바꿨어. 너희가 나에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 두 아이는 아빠를 안았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똑같아요. 아빠가 우리에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서준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엄마는 우리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켰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야.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느꼈습니다. 완전함. 그들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와 서준이는 50대가 되었고 서지의 메모리얼 병원은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놀랍게도 지우는 쌍둥이 딸을, 서준이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두 가족은 제주도 옛집에서 모였습니다. 이제 90살이 된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민준이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아,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4명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네. 민준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단다. 한 작은 소녀가 레스토랑 앞에서 떨고 있었지.
민주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우와 서준이가 처음 만난 기적 같은 밤을.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그래서 고모랑 아빠가 쌍둥이였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란다. 민주는 지우와 서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교훈을 전하듯 말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떼어놓으려 해. 하지만 진짜 가족은, 진짜 사랑은 언제나 다시 찾아가게 되어 있어. 민준이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축복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기억해라. 너희는 쌍둥이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연결을 가진 아이들이지.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서준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50살이 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서준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응,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지우가 확신하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야. 운명이었어. 우리는 원래 하나였고 다시 하나가 된 거야. 그날 밤 온 가족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민주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보이니? 우리 아이들이 만든 가족들. 그들이 이어가는 사랑. 당신이 지키려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있어.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민주는 하늘의 가장 밝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가 감사하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남겨줘서. 그리고 사랑해. 지금도 언제나. 그로부터 5년 후 강민주는 95살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지의 메모리얼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 그리고 그날 구조된 12명의 쌍둥이들과 그들의 가족들. 지우와 서준이는 아버지의 관 앞에 섰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우리를 찾아줘서, 우리를 지켜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서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누나를 만나고 변했어요. 진짜 아빠가 됐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다짐하듯이요. 우리는 아빠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우리에게 준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관이 묘지로 향했습니다. 서지혜의 묘 옆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지우가 엄마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데리러 왔어요. 이제 엄마 아빠는 다시 함께해요. 영원히.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강민준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쌍둥이의 기적을 믿은 사람. 서지혜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아이들을 지킨 과학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길다. 그날 저녁 지우와 서준이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나이가 벌써 55살이야.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시간 정말 빨라. 서준이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변한 게 있어. 뭔데? 우리 사이의 연결. 여전히 누나 기분 알 수 있어. 누나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누나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지우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야.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응. 엄마는 이 연결을 실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 사랑으로 봤어. 그래서 우리를 지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 다른 쌍둥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있죠? 우리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부모님의 축복처럼 진정한 마지막 사랑의 순환. 2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와 서준이는 80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병원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이제 병원은 손주 세대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쌍둥이 딸들과 서준이의 쌍둥이 아들들이 의사가 되어 병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은 제주도 집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회상하며 물었습니다. 누나, 기억나? 뭐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 추운 겨울밤.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내 인생이 바뀐 날인데. 나도 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한 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지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서준아, 응, 우리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어.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누나가 그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우가 정정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서로를. 서준이는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가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누나, 알아? 나 가끔 꿈을 꿔.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꿈을. 나도.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였어.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떼어놨지만 지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어. 운명처럼. 응.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80년을 함께한 눈빛.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고통, 기쁨,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연결.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내 쌍둥이가 되어줘서. 서준이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누나. 내 쌍둥이가 되어줘서. 그들은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함. 마침내 그들은 완전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상처받았다가 치유되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완전한 하나. 지우와 서준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손주들은 병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서지의 메모리얼 병원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 병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겨울밤의 기적 행사. 노숙자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옷,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날. 그날이 오면 병원 로비에는 4개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서지혜 박사, 강민준 회장, 그리고 한지우 박사와 강서준 박사의 사진.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소녀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의 연결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겨울밤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우 고모, 서준 할아버지. 우리는 당신들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후손 일동. 어느 겨울밤 병원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춥고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따뜻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붙어 있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젊은 여의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손녀였습니다.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 춥지? 들어와.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또 한 명의 아이가 구원받았습니다. 지우와 서준이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처럼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아이를 위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전해집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영원히. 지우와 서준이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